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장윤선의 이슈 토크 빅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 손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전략자문기획위원장까지 지내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라서. 네, 첫 번째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픽스라는 매체에도 또 처음 와주시고 저도 처음이고 또 의원님께서도 처음이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슈를 정할 때 큰 이슈, 빅 여기에 나오면 터진다. 빅 이슈를 다루는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접었는데요. 어떠세요? 이런 마음에 드십니까? 예. 그렇고요. 네. 특히 이제 스픽스라는 게 처음 들었을 때 네. 그 아메리카 스픽스가 있었거든요. 네. 클린턴 참모가 그냥 예스냐 노냐 의석을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이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인 토론을 통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메리카 스픽스가 소위 집단 토론 이런 이제 전형을 만들었고 또 이게 코리아 스픽스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 민주주의나 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그 새로운 토론 방식, 특히 이제 집합 토론, 그 전형을 여는 이 연상이 딱 돼가지고. 저는 지금 스픽스 사장님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연상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제가 굉장히 장명을 했으면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야, 연상이 됐어요. 그렇군요. 예. 역시 아주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 매체의 성격과 특성을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인터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올바른 정치 비전, 정치 발전을 좀 꾀하자는 차원에서 인터뷰를 좀 시작을 했고요. 관련해서 의원님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촘촘하게 좀 여쭈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에 여쭤볼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식물 대통령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의 징후들이 좀 포착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안을 좀 여쭤볼게요. 도어 스태핑이 어제 쉬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런데 오늘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흔히들 대통령의 이제 언어와 태도라는 것이 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게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검사 윤석열의 언어와 태도, 문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되고도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도 있고 그런데요. 우선은 절제라는 이 표현이잖아요. 네. 대통령의 언어. 절제돼야 된다. 결국은 준비되고 그만큼 국정의 현안을 꿰뚫고 네. 이것이 대통령의 언어로 외화돼야 되는데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단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도 안 돌아가고 네. 대통령도 국정운영 철학이라든가 또 정책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거 권력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서툴거나 혹은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준비되고 절제된 또 체화된 대통령의 언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준비 없이 해야 되니까 또 속상하고 기분 나쁠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지르듯이 막 해버리니까 거기서 더 국민들을 당혹시키고 그게 전형적으로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국무위원 봤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아주 국민들을 더 약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제되거나 혹은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언어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앞단의 국정운영 시스템, 국정철학,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 이런 것들이 생략된 상태에서 저걸 매일 하니 저게 되겠습니까? 어제 코로나를 이유로 잠정 중단이 됐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해서 좀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다시 좀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그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대통령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실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러면 누가 결정한 건가요? 누가 뒤집은 겁니까? 누군가는 뒤집었겠죠. 그런데 우선은 코로나를 핑계로 명분으로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게 된 이 과정도 네. 사실은 그럴듯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설명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네. 뭐 새로운 방역 지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거를 주면서 이 제시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만둔다. 그런데 하필이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그러니까요. 내려간 시점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기 어떻게 명분이 되느냐 이 측면 하나하고 네. 그러면 잘 정돈을 해서 잠정 중단이라니까 다시 또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바람이 교차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근데, 중단한 것도 일단은 명분으로 인정하기에는 참 석연치가 않고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오늘 다시 했단 말이죠. 네. 그 이것도 즉흥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네. 결정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네. 중단하게 된 명분이 일단은 네. 별로였고 네. 근데 다시 한 것도 이것도 즉흥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정 운영의 방식이나 모습을 그대로 요 중단과 재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즉자적이고 즉흥적이고 대통령 마음이고 아무것도 뒷받침이 안 되고 시스템은. 네. 굉장히 위험한 리더십 아닙니까? 하여튼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에요. 없던 대통령이죠. 없던 대통령. 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군사 정권도 겪어본 네. 그런 국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자신 없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작동하고 참모들이나 이걸 통해서 정제된 이제 언어를 소위 읽는다 그러죠. 네. 잘 알아도 읽거든요. 그건 읽는다는 거는 그 페이퍼를 생산해내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안 읽어도 최소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장착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거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보통은 이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정책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장착을 해요. 학습이 돼서. 예.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외신 기자가 경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기와의 그 관점은 잘못됐다. 이러고 시작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설명을 한 건데 나름 이 일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물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 없이 검사로서 늘 칼자루를 쥐고 그리고 이거를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방어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격적이고 네. 그런데 시스템은 작동 안 하고 정책이나 정무 또 국정 운영 내지는 정치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쭉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가니까 이 이런 사달이 나는 정도면 거죠. 대통령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판단. 이렇게 해서 도스태핑도 이렇게 오락가락 갈짓자 행동을 한다. 이렇게 아마 보시면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네. 당황했을 거예요. 오늘 갑자기 한 것.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닙니까? 생각했으면 저렇게 연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지지율이 40%가 무너지면 국정 운영 동력을 이제 상실하고 이제 30% 초반에서 20%대로 가버리면 네.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되고 이제 식물 대통령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정권 초기부터 식물 참모예요. 식물 참모다. 그렇습니다. 예. 왜 참모들이 예.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참모들이 역할을 못하는 데에는 대통령의 그립이 세다는 얘기인데 네. 대통령의 그 그립이 너무 즉자적이고 그냥 이 스타일로만 그냥 그립을 잡는 거지 내용적으로
그립을 못 잡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식물 참모를 이렇게 집권 초기에 네. 양산시킨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 모두를 해명하게 만들고 모두를 거짓말하게 만들잖아요. 네.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거나 무슨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라든가 예. 사진 노출됐다는 맞아요. 거라든가 뭐 청와대 저 대통령실 채용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 그러니까요. 말도 하고 그래서 모두를 해명하게 만들고 모두를 때로는 거짓말하게 만드니까 참모들이 역할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보 파트 대변인 이런 데는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국민들께 설명도 못하고 해명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식물 참모를 집권 초기부터 양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예. 정말 전무후무한 거다. 그러면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네. 식물 참모가 정권 초기에 양산됐다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한 거죠. 거기는 시스템도 없고 견제 장치도 없고 또 조력 장치도 작동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공적인 시스템에서 이렇게 참모들이 식물화됐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판단이나 행위를 어디 다른 데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뭐 저는 몰라도 국민들은 알 것 같아요. 저도 좀 알 것 같긴 그래서 한데. 그것이 네.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특수관계에 따라서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정상적인 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네. 그다음에 국정운영 시스템을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것을 흔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농단이거든요. 근데 그건 최순실 개인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뭔가 새로운 이 국민이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권력 집단 여기서 작동하지 않으면 네. 공식적인 참모 라인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 역할을 못하는 식물 참모 라인이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존재한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게 이제 최순실 개인의 국정농단 사건하고는 질이 다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거는 조직적 국정농단 사건이죠. 조직적 국정농단. 그렇죠. 조직 범죄가 원래 더 위중한 건데, 그죠? 이게 참 뭐 그러지 말아야 되고 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네.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무언가 하여튼 공적인 라인은 전혀 역할이 없고 작동이 안 되는 네.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공적 라인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힘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적인 어떤 영역에서 계속 대통령의 대통령의 일이라고 볼 수 없죠. 이게 국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뭐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예전에 의원님께서 예측하신 바 곧 40%대가 무너질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어제 KSOI 조사에 따르면 34%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60%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사실 정부를 맡은 쪽에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고 이 정도 상황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뿐만 아니라 뭐 실무자들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여당에서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이런 게 막 제기가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당의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곧 터져 나오게 돼 있죠. 곧? 예. 이게 이제 정치 스케줄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행동은 나타나거든요. 네. 선거를 앞두고 제일 크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총선 앞두고 정당들이 요동치잖아요. 네, 그렇죠. 당권 경쟁도 그렇고 이 요동치는 이유가 큰 선거기 때문에. 네. 다시 말해서 의회 권력을 획득하는 경쟁인 총선, 큰 선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거, 음. 큰 선거죠. 이때마다 정치가 요동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총선 2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한 1년 전부터 야, 우리 당이 이렇게 가면 망하겠다 하면은 그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끝나고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전에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여당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네. 야당은 당대표라든가 주류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지금 유례 없이 집권 초에 30%대를 기록하고 제가 보기에는 추석 차례상에 네. 안 좋은 메뉴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뭐 좀 정정을 하자면은 40% 무너진다는 거는 20일 전에 얘기했고 네. 요 추석 차례상에서 이제 완전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한 열흘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다른 매체에서 예. 열흘 전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반전의 모멘텀이라든가 요소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그 시기에 따라서 또 현안에 따라서 유불리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국정 운영의 기초, 정치의 기초가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대통령의 리더십이 막 돌발적으로 난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이나 참모는 식물화돼 있고 그러면은 반전의 모멘텀이나 요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책에서 보이겠습니까? 정무에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추석 차례상에 안 좋은 메뉴들이 올라가서 여기서 굉장히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유사이래로 가장 빨리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게 정말 집권 세력이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연내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봐요. 연내에. 추석이 9월달 아니에요. 네. 근데 반전의 모멘텀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대통령의 리더십은 매우 특이하고 유례 없어요.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고 참모들은 식물화돼 있어요. 그런데 경제 상황은 또 안 좋아요. 뭐 더 들어가면은 복잡해지는데 이번 비상경제 대책을 보고 내용을 떠나서 그걸 대처하는 방식 있잖아요. 네.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추석 때 한 번 더 미끄럼틀을 타고 이러면은 여당 내에서도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다음 주 정도에 20% 이하로 추락한다. 지지율이.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속도까지는 좀 너무 너무 빠르고요. 과하고, 예. 예. 원래 지난 지방선거 때는 하여튼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강요된 지지였다고 봐요. 유권자들에게. 왜냐하면 너무 정권 초기니까. 네. 야당에게만 표를 주자니 정권 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의 모습을 보니까 걱정은 많이 되고 초기이기 때문에 강요된 지지를 표로 그렇게 행사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네. 그러나 선거는 끝났잖아요. 그리고 다음 선거는 총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크게 갈등할 만한 소위 말해서 권리 행사의 딜레마라든가 네. 이런 고민들이 일단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과 정치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각이나 노선들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서 선거 때는 표 달라 그러는 거고 평소에는 지지해 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펼쳐질 것이다. 올해 안에 추락한다라고 전망하시는 이유는 집권 세력 내에서의 네. 균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 네.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간단치가 않거든요. 이거를 가장 빨리 지지율이 추락한 네.
윤석열 정권이지만 가장 빨리 대통령을 들이받는 아, 이게 가장 빨리 시작되는 또 음. 집권 세력이 될 거다. 야, 이게 지금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다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국민들로서는 대단한 또 불행의 위기를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러면 탄핵까지 가는 겁니까? 너무 이릅니까? 뭐 진짜 그런 문제는 가정하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하여튼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 영역 밖의 일들이 집권 세력 발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앞서 이제 경제 문제, 비상경제 대책 그 회의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연동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물론 우리만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가 어렵고 미국이 오히려 더 물가가 폭등한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유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국민적 이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손에 잡히는 정책이 잘 안 보인다. 근데 경제만 그러냐? 외교 안보도 그렇다. 그러니까 실제로 100일 안에 뭔가 정책적 성과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목표와 노선, 의제 설정 뭐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게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십니까? 우선 지금 경제 상황이 뭐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 그리고 또 대한민국만의 무슨 잘못으로 닥쳐온 이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우선 대통령 취임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정과제가 있었잖아요. 네. 발표한 게. 여기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취임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뉴라이트 선언문이다. 거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고를 놓고 직접 탈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제 그 엿볼 수 있는 대목, 그 다음에 경쟁으로 내몰거든요. 그러고 이제 시민연대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과 경제적인 일정 부분의 기반이 없으면 누구도 이 인권이나 어떤 자유로부터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이게 전형적인 이 극우 보수의 논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소위 말해서 자유를 강의를 하신 거죠.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안을 취임사에서 제시한 게 아니고 교육을 한 거거든요. 강연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비상경제대책 보면은요, 우선은 내용을 떠나서 첫 번째 기재부 차관이 주재를 해요. 주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대책은 대통령 주재로 했죠. 그리고 이거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온 거고 돌발적으로 온 게 아니고 예견됐던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에 소위 DSR을 강화했던 거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가격이 너무 오르고 하니까 이것을 좀 막고자 하는 측면이 심리적으로는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견됐던 금리 인상이나 이제 테이퍼링 네. 이런 것을 놓고 DSR은 좀 규제해야 된다는 이게 이제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견됐던 위기가 왔어요. 왔는데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고 이틀 후엔가 장관이 나타나고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참 후에 대통령이 그런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이미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했다. 비상경제 체제라는 거는 그야말로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주재하에 이런 것을 의견을 모으고 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참 후에 후반전 끝나고 연장전쯤에 등장한 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네. 과연 뭐냐? 위기에 대한 상황 인식을 절실하게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적으로 황당한 거예요. 첫 번째 비상경제대책 회의하고 발표한 내용 보면요. 본인들이 제목을 향후 5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영 기조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비상경제대책 내용이 아니니까.
90%가 부동산 대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부가 이제 네. 세제, 법인세 낮추고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제목을 비상경제 상황에서 제목을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운영 기조라고 발표하는 이런 황당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부동산 그 정책 발표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글로벌한 지금 경제 위기는 뭐 유가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사실은 2008년 이후에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네. 이게 벌써 15년 된 거예요. 테이퍼링 할까 하다가 또 위기가 오니까 또 오히려 돈을 풀고 그리고 코로나로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돈을 제일 조금 썼고 네. 다른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풀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합쳐져서 이게 온 거거든요. 그 예견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대출을 조여야죠. 네. 그런데 신용대출 늘려놓고 뭐 생애 최초 주택이지만은 대출 규제 풀어놓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컨셉을 잘 잡기 어렵다. 그리고 경제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요. 네. 아니, 어렵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컨셉 잡기 어려운 게 딱 증명이 되니까. 왜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 관료들 있잖아요. 네. 저는 검사 일색의 인사, 권력의 길목에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 국정원 기조실장, 청와대 인사, 법무, 공직기강 뭐 그렇죠. 심지어는 총리 비서실장까지. 그래서 그 길목에는 쫙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윤석열 정부의 걱정스러운 인사 중에 하나가 기재부 출신들이 쫙 깔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재부와 검찰. 그런데 네. 기재부 출신들이라도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권력의 생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 전문가, 경제 관료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의견이 그대로 관철되기가 어렵고 네. 정무적인 과정을 통해서 관철을 시키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정무적인 과정은 검사 실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재부 출신이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정책실을 없애면서 경제수석이 비서실장 옆으로 갔잖아요. 밑으로. 그다음에 뭐 당연히 기재부 장관, 경제관료, 총리 경제관료, 기재부 출신. 네. 그런데 경제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역대 이렇게 기재부 출신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근데 그것도 요직에 포진돼 있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서 뭔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본인들이 부끄러울 거예요. 비상경제 대책을 대응하는 정부의 과정, 아까 얘기했지만 네. 기재부 차관 이것도요 건의를 했을 수 있고요. 경제 라인에서. 그리고 아니면은 대통령의 정무 라인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늦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경제 관료들은 자기들이 경험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기재부 차관이 첫 주재를 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데까지 그건 지금 한 달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권력을 잡는 데는 급급했지만 권력을 잡아서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로드맵이라든가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죠. 쿠데타를 통해서 잡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과정은 당연히 민주적으로 선출 과정을 거친 윤석열 대통령인데 소위 말해서 권위주의 정권이나 군사 정권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까지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에 대한 의문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에요.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모든 잘못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리더십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특이한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뭡니까? 듣도 보도 못한 거죠, 이거. 듣보잡. 네. 뭐 무슨 정상적인 궤도로 뭐를 하면서 잘 모르거나 혹은 또 오류가 나거나 이러면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과정,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 계속되니까 아마 참모들도 어떻게 할지를 모를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올해 안에 윤석열 대통령 식물 대통령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식물 대통령은 본인이 안 할 것 같아요.
본인이 보통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떨어지면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면 식물 대통령인데 리더십도 매우 특이할 뿐더러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그 정도의 고난은 검사 시절에 겪었다고 생각하는 또 경험적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인은 뭐 식물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국민들은요? 국민들은 생각을 하죠. 국정운영 동력은 떨어져요. 근데 음. 윤석열 대통령이 겪어보지 못한 게 있죠. 어떤 건가요? 대통령,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집권당에서부터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야말로 집권 하반기에는 그냥 비판이 아니고 저주에 가까운 비난이었잖아요. 그때 집권당 내에서 열린우리당 내에서부터 의정단상, 본회의장 의정단상에서부터 집권당 의원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말이에요. 하여튼 난리가 아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 리더십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네. 과거의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선출됐던 대통령이 어느 때 흔들리고 어느 때 위기가 오고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게 결국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엇박자가 나고 대통령을 집권 여당에서부터 공격하기 시작할 때 주저앉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진단해 주신 이 내용을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직접 보시고 좀 본인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태도는 만나기 매우 어려울 거다. 이런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답답한,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 진단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당 얘기 조금 하고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결별을 하는 수순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미 차기 당권 주자는 누가 좋겠다 이런 여론조사까지 이제 다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1위예요. 안철수 의원이 새 여당 대표가 될까요? 이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우선은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임시 전당대회를 안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총선 당대표를 뽑는 건데 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봐요. 의총에서는 이것을 거리가 아니고 사고로 규정을 했는데 사실 당원 당규 해석권이 뭐 국민의힘도 그럴 거예요. 당무위원회에서 있을 텐데 네. 거기서 이것을 대표를 뽑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혹은 뭐 최고위원들이 물러가면서 대표 공백 상태를 둘 수 없다 이러면서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어떻든 뭐 6개월이 지난 후에 새 대표를 뽑든 1년 지난 후에 뽑든 국민의힘에 뽑는 방식이 지금 5대5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당원 50%, 여론조사, 여론조사 50%. 50%인데 네. 여론조사에서 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을 예를 들면 한 더블 이상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수치죠. 그래서 소위 이제 당원 50%라는 게 어떻게 작동을 할지. 그래서 역시 이제 윤핵관과의 관계인데 네. 안철수 의원은 의외로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은 연내에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전당대회가 그 이후로 뭐 6개월 후에 있든 1년 후에 있든 전개가 되면은 네. 조금 지금 대통령하고 다른 성질의 후보로
당대표 표심이 딱 몰릴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진단들은 네. 윤핵관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연합해서. 뭐 잘 될 거다 네.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 실제로 차기 권력의 교두보를 안철수한테 주는 건데 네. 그걸 과연 그냥 이질적인 그런 관계의 윤핵관들이 용납을 하겠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리진이 우리가 아니다. 아니 그 그런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네. 과연 그 힘이 더 클 건지 아니면은 계속 국정운영 동력이 빠지고 여건이 시끄럽고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전략이 새롭게 네. 나는 좀 다르다. 실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길을 택할지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토론회에서 국정운영 과제, 그러니까 8월 안에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가 세팅이 돼야 된다, 아젠다가. 그래서 관련해서 시리즈 토론회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뭐 민간 전문가, 당, 그다음에 이제 정부 관계자들 다 초대해서 토론을 좀 하고 있고 이게 뭐 당권을 의식한 거냐, 대권을 의식한 거냐, 뭐 이런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대표의 움직임은 윤핵관과 떨어져서 또 해석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또 있으니까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윤핵관의 속은 모르겠는데 네. 뭐 윤핵관 마음대로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권력에서 윤핵관도 마이너리거거든요. 뭐 본인들은 이제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가깝죠. 선거를 도와줬고 함께 했으니까. 그런데 짬밥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권력은 다른 데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당에서는 윤핵관이지만 어디서 작동을 합니까? 저는 모르는데 오랫동안 국민들은 알 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의 겉으로 보이는 관계, 그래도 이준석과 윤핵관의 갈등에 비하면 안철수 대표가 잘 견뎌오고 참아왔잖아요. 네. 처음에 내가 다 봉쇄당하고 본인 분당에서 출마해가지고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윤핵관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것 같아도 윤핵관이 안철수를 차기 권력의 교두보를 마련해 줄 정도로 그렇게 뛰고 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아하. 또 하나는 가사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거꾸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윤핵관하고 거리가 오히려 먼 상태에서 당대표 선거를 치러야 이 표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철수 대표의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너무 추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 추락한다는 거는 윤핵관도 추락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당은 항상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당대표 리더십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러면은 비윤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비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윤핵관과 안철수 이게 큰데 네. 1년 후에 만약에 당대표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추세대로 하면 제가 보기엔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상 원래 새누리당, 원래 신한국당, 오랫동안 이 당을 운영했던 다선 의원들 중심의 판단, 이게 오히려 더 적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런 거죠. 네. 지금 대의원 선거가 아니잖아요. 50%와 50%란 말이에요. 여론이 크고 네. 또 여론에 상당 정도 당심이 또 따라가요. 이 책임당원들 네. 표심이. 근데 이 여론을 좌우하는 건 뭐죠? 국면입니다. 대통령 집권 여당은 그래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그야말로 쫙 잘 나가면 네. 거길로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전혀 반대 방향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이후로 대선 12월 패배 이후로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친노들 패족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때는 친노 리더십으로 노무현 대통령 리더십으로 안 되는 거고 정반대의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예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연 1년 후에 네.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와 함께하는 윤핵관, 그리고 거기에 별 문제 제기 안 하고 이준석보다 상대적으로 이 잘 관계를 해왔던 안철수, 이것이 당대표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동인이 될 거냐. 꼭 그렇지만 아니면 완전히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고 윤핵관과 다르고 이런 리더십으로 국민의힘을 구해서 총선을 잘 치러야 된다. 이것이 선택받을 환경이 되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로는 연내에 집권 여당발 반발들이 시작이 되고 네. 내년에 본격화되고 지지율이 갑이잖아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후자 비윤핵관의 리더십이 국민의힘에 등장할 가능성, 그것이 지지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대표 직위는 있습니다만 기회가 올까요? 그거는 완전히 수사 결과에 달려 있는 거죠. 경찰 조사 결과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징계로는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 처리로는 끝장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윤리징계에서 성접대 자체는 판단을 안 하고 소위 위증교사 부분에 대한 것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수사는 지금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접대받았다는 2016년, 그럼 2013년까지 기산해서 포괄일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순전히 이거는 수사당국의 이준석의 정치 운명은 달려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기소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아무리 당내 투쟁을 하고 반윤 투쟁을 해도 뭐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무혐의를 받았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엄청난 반전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의 운명도 사실상 경찰 조사와 사법 처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 운명이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상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또한 매우 충격적인 보도인데요.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 통해서 대통령 계속 당무는 나에게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게 아닌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거짓말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거짓말도 굉장히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짜여진 거짓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 많이 했어요? 네, 저는 많이 했다고 봅니다. 2달 동안?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뭐 당에서 해명을 했는데 그건 이제 뒤바꾸거나 뭐 정책적으로도 그 노동부 장관 그 얘기도 마찬가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노동부 장관 혼자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 이튿날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 정부는 뭐냐 이런 비판이 많이 그래서 나왔어요.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뭐 대변인이나 뭐 정부 쪽이나 당의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인사권자가 따로 있고 인사권자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넘어서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권성동 대표하고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나눴다는 거는 저는 나눴어도 오래전부터 시작했을 거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저는 후보 시절부터 상의를 했다면 그때부터 했고 또 최근에도 했다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선 후보 때 우리가 여러 이제 정치적인 어떤 갈등 관계를 겪어보고 목도해보고 했지만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의 갈등이 빈번하고 깊고 때로는 서로 모멸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남 문제도 그때 갈등, 대통령 선거 당시에 후보와 대표의 갈등의 정점에서 이 문제가 공교롭게 튀어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권 대표와 대통령과의 이야기도 최초 시점이 최근은 아닐 거다. 그렇군요. 원래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요. 국민들이 지금 정치 걱정하고 정치인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늘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 텔레비전 앞에 그리고 또 뉴스 모니터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 마지막 걱정거리가 있어서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래도 이 문제는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것 같은데요. 이재명 의원이 아직 출마 결심을 못 하신 건지, 결심은 했다는데 아직 선언을 안 하시는 건지, 너무 늦다. 왜 아직까지도 출마 선언을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 실정 속에서 이재명 리더십이 주목받을까? 이런 진단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출마 선언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의원의 정치 스타일이나 성질상 굉장히 늦는 거거든요. 원래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됐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늦어지는 왜 겁니까? 그럴까? 네. 그러면 이재명 의원 스스로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개항 출마를 하고 뭐 이랬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앞단에 본인의 판단과 행보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 스타일에 안 맞게 늦추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개항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나왔을 때 어게인 대선, 다시 대선 구도로 만들게 되는 것을 우려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만큼 중요하고 컸던 게 대선에서 진 패배자의 또 언어와 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어게인 대선을 만드는 걱정보다 오히려 컸으면 컸지 적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여튼 불식되고 이런 걸 그냥 불식시키고 출마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칫 대통령의 저런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 요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민주당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대한 국민적 반응, 국민적 생각, 또 경험 여기에 딱 갇히게 되는 그런 게 제일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어대명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당선은 뭐 따놓은 당상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광주를 다녀왔어요. 사실상 몸풀기에 들어갔다 이런 그 분석도 나오는데 광주에서 민주당이 37.7% 득표를 했습니다. 역사상 없던 득표율 아닙니까? 득표가 사실 아니고 투표. 투표. 예. 그러니까 사실상 광주가 민주당 심판했다 이런 얘기가 지방선거 직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광주 민심부터 좀 달래보겠다 그렇게 해서 좀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그렇겠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선거는 1차 책임이 후보예요. 대통령 1차. 선거는 대통령 후보, 총선은 국회의원 후보. 그 다음에 뭐 당이 있고 또 뭐 더 참모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조직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37%의 지방선거 투표율이라는 거는 대통령 선거 패배 또 그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 이것이 나타난 거고요. 앞으로 회초리를 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후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이재명 후보가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광주를 간 거죠. 뭐 저는 뭐 그런다고 그게 갑자기 광주의 민심이 달래지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간 거는 뭐 아주 정상적이고 잘한 행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만 회복되어지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뭐 세대 교체론도 나오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문제도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97세대들이 또 새롭게 좀 해보겠다고 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뭐 컨텐츠가 없지 않냐, 뭐 이 시대 정신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의 당권 경쟁이 가속화된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민생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원구성 협상도 안 되고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야당으로서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보기엔 사실 이 점도 매우 답답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해법을 주십시오. 뭐 사실 소위 이제 친문이라고 불리웠던 의원들이 이재명 나오지 마라. 그럼 나도 안 나간다. 이게 참 그것도 조금 이상한 얘기거든요. 서른 의원이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나도 한다. 이렇게 아직도 출마를 정말 그런 웃긴 게 거죠. 되게 많아요. 저는 이번에 친문 후보들이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지더라도. 지더라도. 네, 왜 이걸 피해갑니까? 그리고 그것이 전해철, 홍영표 비겁하다 이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고 내가 안 나가니까 너도 나오지 말아라. 너 안 나오면 나도 안 나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좀 거예요. 치사한 겁니까? 하여튼 치사한 것도 말은 되는 건데 네.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말 되는 자체가 거예요. 안 된다. 저도 나왔어야죠. 그리고 비주류의 길을 또 당내에서 잘 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열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정치를 하고 어떤 생각으로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뛰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거는 결과적으로 표로 결정이 되는 거지만 그 과정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세력과 집단, 또 그 사람의 생각을 선출직은 국민들에게, 당 선거는 당의 유권자인 당원들에게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최대 큰 마당이 전당대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무슨 당 걱정을 하고 이재명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성립될 수 없는 언어를 했고 결과적으로 출마를 안 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또 소위 말해서 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 반대 연대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걸 하더라도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게 어대명을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고요. 또 하나가 묘한 게 이제 박지문 의원의 출마죠. 박지문 의원의 출마는 이 반 이재명 연대의 한 축도 아니고 네. 굉장히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박용진 후보, 친명 아닙니까? 친명? 박용진 후보의 지지율을 좀 갈라먹는 게 있고, 또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과 박지민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차피 이재명 찍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반명전선도 내용적으로 뭐냐, 그다음에 실제로 외형적인 연대틀도 그게 강고하냐,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대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출마자의 구도다. 지금 정치 한 8단 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4선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이 자꾸 정치 9단, 10단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연세가 좀 아직 젊으시는. 정치에 저는 9단 맞으시고요. 네. 근데 정치는 정신적, 육체적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9단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정신적, 육체적 체력이 네, 고갈되기 전에. 고갈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영원한 정치 초단. 정치 초단. 네. 정치 초단. 왠지 늘 초심을 가지고 평론하시겠다 이런 느낌이 그러나 들기도 하는데. 냉철하고 적극하죠. 냉철하고. 예. 박지원 선배님이 네. 많이 틀렸어요, 예측이. 그런데 왠지 네. 박지원 선배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 예측이 맞는 것 것처럼. 같은데 이거 누가 네. 뭐 짚어야 되겠네요. 힘도 안 들어요. 네.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측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알겠습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이 장윤선의 이슈 톡톡 빅 이 자리에서 박지원 정치구단 그리고 최재성 정치초단 이렇게 두 분 모시고 한번 세게 한번 배틀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저희가 한번 섭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처음 인터뷰 모셔서 뭐 이러저러한 정치권의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소중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 고언은 지금 당장이라도 듣고 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 저는 굉장히 재밌고 정말 의미 있게 들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저도 처음이라 좀 긴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장윤선 진행자분의 그 탁월하신 능력 덕분에 평소 얘기하는 말 속도의 한 1.5배는 빨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판단 능력과 분석 능력보다 훨씬 더 이건 사람이 한 얘기 같지가 무언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막 쏟아넣게 되는 네. 그런 거 아니었나. 그리고 왠지 이렇게 그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언어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종종 출연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